테크가 아직 한계를 갖고 있다. 뭔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에듀테크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운명은 정교한 모방에 의해서,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축적된다고. 메타버스의 세계. 언젠가는 정말 중요한 세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게 바로 4차 학습혁명이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성아! 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성학2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형 교수입니다. 네, 먼저 지난 밤 사이에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모든 분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으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둔 수업 운영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본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유튜브와 웹엑스 모두 접속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는 유튜브로 끊김없이 아마 시청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웹엑스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조교들의 안내사항을 공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이너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출석 입력해 주실 때 꼭 띄어쓰기 규칙을 지켜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수업에서 화면을 켜는 순서가 된 학생들은 조교들의 안내에 따라서 수업에서 화상 카메라를 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성학2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학2의 멋진 문을 열어주실 첫 번째 명사분은 우리 대학 창업대학의 초대 학장님이신 장대익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장대익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사 및 과학철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1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드디어 2020년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 창업교육과 창업 실무를 총괄하시는 창업대학의 초대 학장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천대학의 식구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장대익 교수님은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독보적인 기술로 에보클라스로 대표되는 주식회사 트랜스버스를 직접 창업하시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선생과 학생 부제로 4차 교육혁명과 에듀테크의 진화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장대익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또 접속해서 또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이 현장에 와서 또 열심히 또 듣고 계시고 있는 우리 패널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셔서 정말 되게 감동적인데요.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여기 오게 될 운명인가 보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부터 창업대학의 학장으로 맡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트랜스버스라는 에듀테크 회사를 한 2년 전쯤에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누구나 선생과 학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에듀테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여기에서 영감을 얻으신다면 또 창업대학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에듀테크 산업에 뛰어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지성학 강연에 제가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6.25 전쟁이 터져서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뭐 저도 경험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폭파되고 그래서 이 밖에 저렇게 칠판 하나 두고 그리고 그냥 앉아서 수업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저렇게 수업을 받아왔죠. 저 수업을 뭐랄까 이상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업은 되고 저런 비상 상황에서 진행은 됐지만 이게 우리의 아이디어란 수업은 아닐 겁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생각해 보면 약간 비슷해 보여요. 뭔가 실시간으로 되니까 좋았는데요. 제가 오늘 줌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할 텐데 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줌이 가장 잘하고 있는데 뭐 웨백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테크가 아직 한계를 갖고 있다. 뭔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줌 퍼티그라는 얘기를 하죠. 줌에서 혹은 웨백스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드 안에 막 몇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피곤합니까? 아니면 되게 마음이 편합니까? 일단 피곤하죠. 마치 이거는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4-5명이 여러분들을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자기가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고요. 또 사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서로 눈을 맞추고 그죠? 서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기계의 한계상, 소프트웨어 한계상 우리는 이렇게 눈을 서로 마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 우리가 서로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보게 되면 우리 화면을 못 보게 되죠. 그래서 부담감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손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또 실제로 이런 거 해보면 뭘 제일 많이 보냐? 여러분 자신을 제일 많이 보죠. 그래서 뭐 내가 뭐 묻은 게 뭐가 없나? 그래서 뭔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 획기적인데 뭔가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은 솔루션은 없을까? 더 이 에듀테크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창업대학에 지금 학장으로 있습니다만 원래는 제 전공은 진화학입니다. 인간 본성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자연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제가 그동안 쭉 해왔어요. 학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플랫폼을, 이런 어떤 실시간 화상 수업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서 줌같이 웨백스처럼 화상 회의 플랫폼이 아니라 진짜 수업에 특화된, 교육에 특화된 플랫폼이 필요한 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학습 플랫폼들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과거에는 어땠을까? 저는 침팬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늘 침팬지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는 우리랑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와서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죠. 우리의 조상은 아니고 우리의 사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이라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겠어요? 뭐 추석이나 이번 추석에 또 여러분들 고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에버랜드 가가지고 뭐 침팬지들 만나야 되는데 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촌종입니다. 근데 침팬지는 지금도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프리카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뭐랄까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같이 시작했지만 우리는 문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 태풍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고 문명의 존재가 됐고 침팬지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침팬지와 인간을 결정적으로 갈랐던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뭐 인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팬지와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사람은 침팬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언어 같은 게 없다. 문법을 갖고 있는 언어 있죠? 그래서 우리 통사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우리만이 갖고 있고 침팬지들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문법적인 어떤 정교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침팬지는 종교성 같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영장류학자들이
침팬지와 인간의 되게 결정적인 차이로 뭘 생각하냐면 바로 모방 능력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사회적 학습 능력의 차이를 얘기해요. 침팬지는 뭔가 따라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덜 정교하고 또 그 절차들의 그 복잡한 디테일들을 따라하는 그 정교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명이라는 게 뭘까요? 문명은 뭔가 지식과 기술의 총체가 막 쌓이는 건데, 축적되는 건데, 그 축적되는 과정에서 모방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고 배우고 정교하게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우리와 침팬지하고 되게 차이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마이클 잭슨이 그 얘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명언들도 많이 남겼는데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거장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예. 침팬지하고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거장이 나타나면 그 거장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다 거장이 돼요. 그 다음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침팬지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실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문워크 아시죠? 예, 뒤로 가는 거. 이 댄스의 한 유닛이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걸 따라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이클 잭슨이 처음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이클 잭슨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니다, 내가 처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제프리 다니엘스라고 하는 이 어떤 댄스 안무가가 이걸 먼저 처음 만들었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은 그걸 잘 따라해서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확산시킨 사람이지 그걸 처음에 그거를 댄스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잘하는 일입니다. 침팬지의 세계에서도 혁신이 있어요. 하지만 그 혁신은 한 세대를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나온 다음에 딱 아이폰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희 휴대폰의 미래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부터는 전부 다 휴대폰은 저렇게 모든 것이 통합된 형태여야겠구나, 앱 생태계라는 것이 만들어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침팬지랑 다른 부분은 인간은 뭔가 배우고 다른 사람부터 배우고 그래서 그거를 축적하고 확산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학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침팬지의 학습, 인간의 학습을 한마디로 차이를 얘기하면 침팬지는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끝납니다. 이게 뭐 좋은 얘기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많이 배워요. 여기 보시면 흰개미 낚시질이라고 하는데 흰개미 무더기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흰개미가 타잖아요? 그러면 훑어먹어요. 흰개미 낚시질이죠.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그 방식이죠.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하루아침에 다 배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침팬지들은 저거를 5년 정도 배웁니다. 마스터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로서는 사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배우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잘 못하면은 어떻게 돼? 가르쳐 주겠죠. 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단학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침팬지는 집단학습보다는 개별학습이 더 주죠. 집단학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치면은 개별학습을 주로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문명의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미련한 짓이죠. 남이 한 거를 힐끗 배우고 혹은 정교하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얹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집단학습을 잘하는 종으로 문명을 만들게 됐다. 문명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집단의 성취고 집단이 이룬 거를 받아들여서 그 위에 조금씩 얻는 것, 이해되지 않더라도 축적하는 것, 이게 바로 문명의 어떤 핵심일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종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뉴턴 선생님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뉴턴 선생님을 찾아가서 누군가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 거는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올라서서 봤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겸손하게 얘기하신 거겠지만 그 뜻은 거인은 여기서 데카르트를 얘기했습니다. 데카르트 선생님 위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문명은 정교한 모방에 의해서 또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축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학습의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동물과 굉장히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1차 학습혁명은 바로 개별학습에서 집단학습으로 이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600만 년 전에서 한 6,000년, 8,000년 전까지겠죠. 다시 말해서 문자가 발명되기 전, 그러니까 구전으로 집단학습을 하는 거겠죠. 문자로 써가지고 딱 주면서 이거 한번 해봐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언어로, 말로 가르쳤다는 것. 이게 바로 집단학습의 그 당시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모방과 가르침이 중요하고 또 구전 집단학습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끝이면은 사실 우리는 학교도 없을 거예요. 그냥 서로 말로 주고받는 구전 전통만 있겠죠. 자, 2차 학습은 뭐냐면 구전 학습에서 문자 학습으로 이행입니다. 이것은 한 6,000년 전 혹은 8,000년 전부터 1980년대까지를 얘기합니다. 사실 최근까지죠. 이건 문자의 발명이고 문자가 발명된 다음부터 지식이 축적이 가속화되고 집단학습이라는 것이 체계화되죠. 학교가 비로소 탄생합니다. 그리고 국소적인 학습 네트워크가 발생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슈메르의 문자들을 보면 이 문자를 처음 발명한 다음부터 이걸 가르치기 시작해서 전수해주기 시작했죠. 그러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 점토가 깨지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저 점토 안에 들어있는 이 의미, 텍스트의 그 의미는 계속 전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일종의 톱니바퀴, 다시 백으로 가지 않는 렛짓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명 축적의 가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로소 그래서 이런 전통 하에서 서양 대학이 출현하게 됩니다. 14세기 볼로냐에 처음 대학이 출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도 우리 공간도 성균관이라는 대학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가 진화하게 됩니다. 학교가 이렇게 사실 지난 한 500년 동안을 보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죠. 이런 어떤 이 로컬한 상황에서 문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물론 말로도 가르치지만 문자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아니면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 전통, 이것이 바로 2차 학습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3차 학습혁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3차 학습혁명은 대면 수업에서, 대면 학습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 혹은 비대면 이러닝이라고 이렇게 이러닝으로 진화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 1990년대부터 2005년대까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를 특정한 이유는 2005년도에 여러분들 2015년도, 죄송합니다. 2015년도를 특정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그전에도 인공지능이 있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학습 모델을 통해서 AI가 진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이때의 학습혁명의 대표적인 형태는 온라인이고요. 비대면 집단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1990년대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부터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죠. 인터넷이 상용화되니까 모이지 않아도, 이제 대면을 하지 않아도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육을 하려면, 학습을 하려면 무조건 모여야 됐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사실은 학습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인터넷이 발명된 이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 접속만 되면 되니까 뭐 이동하는 비용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값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인교육, 평생교육, 사이버 학교, 우리가 들었던 인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게 되죠. 자, 이게 3차 학습혁명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 플랫폼의 주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강도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 지금 뭐 특히 지난 3년 동안 사이버라고 하는 사이버 대학, 사이버 캠퍼스가 되게 또 활발해졌고 이러닝은 이제 1990년대부터 얘기 나왔던 개념이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어떤 플랫폼이 바로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학습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죠?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감히 인류 역사에는 유튜브 이전과 이후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튜브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댄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국의 어떤 시골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기가 막힌 춤을 춰요. 막 이상한 동작이에요. 하지만 되게 멋져요. 자, 그거를 누군가가 소문을 듣고 야, 중국에 이런 춤을 추는 애가 있네. 신기하다. 이런 게 퍼져서 2년 후에 3년 후에 미국의 누구가 그 소식을 듣고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3년 걸리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친구 비디오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거의 실시간적으로 누군가는 보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누군가는 보고 저게 되게 희한하네. 이런 댄스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학습하겠죠. 모방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유튜브가 만들어낸 문명을 엄청나게 축적시키고 발전하게 만드는 일종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유튜브입니다. 지금 모든 컨텐츠들이 유튜브란 플랫폼 안에서 돌고 있고 그래서 컨텐츠를 뭐 강연도 사실은 유튜브랑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의 또 대표적인 형태가 뭡니까? 3차 학습혁명의 대표적인 형태. 이런 코세라 들어보셨나요? 예, 코세라라고 하는 일종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의 대가가 있어요. 이분이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생각을 해본 겁니다.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한 학기에 200명 정도 수업하니까 한 400명 듣는 거예요. 근데 내 수업을 모든 학생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발전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런 프라이들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방법을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만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결국에는 1년에 500명 가르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온라인으로 돌려보자. 그래서 강의를 잘 녹화를 하고 캡션을 잘 달고 과제도 잘 내게 하고 잘게 쪼개서 한번 어떤 플랫폼에 올려놓고 그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해서 들을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과 같이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게 코세라입니다. 코세라에는 1년 만에 예를 들어 수강생이 그 당시 창업한 이후로 1년 만에 1,170만이 갔고요. 제가 엊그제 들은 코세라 CEO한테 들은 얘기를 보면 거의 1억 명에 육박하는 지금 수강생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가입해서 뭔가 이렇게 들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석학들이 와서 그 강연을 열거든요. 그리고 녹화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심지어 무료도 많아요. 대부분 무료예요. 무슨 자격증 따는 거는 좀 유료지만 대부분 무료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할 것 같죠. 심지어 한글 자막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면 한 8%에서 10% 정도 수강생들만 완수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그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유저들이 한 10%만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들어온 친구들의 10%만 그걸 다 제대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플랫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의 한국의 버전이 K무크고요. 그걸 전체 코세라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우리가 무크라고 합니다. 무크라고 하는 이 대규모의 대중적인 강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K무크라는 걸 통해서 해요. K무크의 강의를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교수님도 주변에 계신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강의 녹화하는데 되게 시간 많이 들고 또 이렇게 관리도 해야 되고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학생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이걸 압니다.
거기 들어와서 실제로 이게 교육의 효과가 클까 생각해 보면 수업은 진행되지만 실제로 교육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이지만 뭔가 분명히 유용한 플랫폼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인지심리학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들었을 때는 학습의 한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에서 보면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1년 3개월 지나도 한 반 정도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방적인 교육을 들으면 되게 막 노트하고 막 그랬어도 한 몇 달 지나면 거의 막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일방적인 교육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3차 학습혁명에서의 플랫폼은 대규모로 값싸게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그런 교육 콘텐츠지만 일방적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알 수 있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일대에서 한 실험인데요. 두 그룹은 나눕니다. 예를 들어 30명, 30명이 있는데 이쪽 30명한테는 공부할 자료를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틀 후에 시험을 볼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오른쪽 그룹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자료를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틀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같이 시험을 봅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이 이쪽 그룹입니까? 이쪽 그룹? 어떤 그룹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 실험 결과는 맞아요. 실험 결과는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의 제가 이걸 주는 거의 이유예요. 한번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생각을 하고 공부해 보세요 라고 한 그룹의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2번 배운다는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들한테 전수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정교함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침팬지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침팬지도 우리도 다 개별 학습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거, 다른 사람한테 전수해 주는 거 이런 걸 되게 잘한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게 문명을 만들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 녹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에듀테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뭔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학습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랑 다른 종들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침팬지나 보노보나 오랑우탄 이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걔네들은 뭔가 자연세계에 대한 어떤 직감 이런 어떤 직관적인 지식 이런 거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주 확연하게 아주 분명하게 차이 나는 점이 있다. 이건 완전 도드라진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사회성, 우리가 남들과 같이 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들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세팅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 배려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침팬지는 이런 세팅을 절대 못 만듭니다. 아비 교환이 됩니다. 절대로 여기 저 혼자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아요. 어떤 동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셜한 세팅 이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발현되고 그때부터 배우고 더 발전시켜서 지금 우리 성인이 된 입장에서 눈치가 기가 막히죠. 저분이 얘기할 때 내가 좀 조용히 해야겠다. 저분이 저런 표정을 줄 때 내가 질문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독특성이에요. 이런 독특성이 결국에는 이런 학습 플랫폼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피드백을 주지 못해요. 3차 학습혁명의 플랫폼들을 생각해 봅시다.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온라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피드백을 주기 곤란해요. 피드백을 줘도 실시간으로 주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250만 년을 진화했는데 호모 속이 그러면
늘 우리의 본능은 늘 누군가 가르쳐주고 옆에서 코치해주고 훈수 두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본성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끝이라면 우리 에듀테크가 참 별 볼 일 없구나. 야, 이 정도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4차 학습혁명의 우리 시기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AI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맞춤형 실감 화상학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적으로 보면 2016년부터 저는 이게 본격화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뭐 4차 학습이니 3차 학습혁명이니 이런 얘기는 그냥 제가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2016년부터 딥러닝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알고리즘을, 이 AI를 교육에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알고리즘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팬데믹이 오게 됐어요. 이게 4차 학습혁명을 완전히 촉진시키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맞춤화예요. 맞춤화. 여러분들 혹시 과외 받으시고 또 과외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외가 뭡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모르는 문제, 계속해서 틀리는 문제를 찝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죠. 그래서 너는 계속 여기에 취약하구나. 이런 문제를 마스터할 때까지 가르쳐주는 게 바로 과외 선생님이죠. 그걸 잘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약한 점들을 극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을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맞춤화죠. 맞춤화가 드디어 가능하게 됐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수학이나 영어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래서 초개인화 혹은 섬세한 맞춤화가 가속화되게 됐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3차 학습혁명까지는 주로 온라인이긴 하지만 비실시간이죠, 그죠? 예, 비대면이긴 하지만 실시간이 아니에요. 비동기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웹엑스로 들어온 친구들 보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유튜브로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죠? 근데 유튜브는 여러분들 인터랙션을 하기 되게 어렵죠. 지금 900명이 들어와 있다가 치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합니까? 웹엑스에서는 뭐 반을 나눠서 할 수는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실시간 화상 수업이 어쨌든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렌디드 러닝. 이건 이제 에듀테크의 메가 트렌드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형태 혹은 섞여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교실에 모여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만나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올려놓은 지성학 강연이 만약에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편집이 됐다 그러면 유튜브에 여러분 가천대 채널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실시간은 아니에요. 자, 근데 실시간도 할 수 있죠. 실제로 수업에서 여러 플랫폼을 써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한 형태. 그게 바로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이 블렌디드 러닝이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화의 역사에 보면 전면적인 온라인은 사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쪽 방향 섞이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태풍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등교를 못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저 남쪽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오늘 휴교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등교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격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죠? 그럼 원격은 뭐겠어요?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이거나 아니면 그런 VOD 같은 거 올려놔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거겠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결석을 해도 몸이 아파서 결석을 해도 학생들이 뭐라고 교수님한테 요청하냐면 저 수업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웹엑스 틀어주시면 안 돼요? 뭐 줌 켜놓고 수업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하게 됐죠. 이게 바로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는 초입에 우리가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또 나오죠.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세계는 VR, AR, MR, XR, R로 끝나는 여러 가지 리얼리티가 있죠. 이거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실감나게 가상의 실감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교육의
엄청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더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감형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실시간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또 그것이 교육 이력으로 한 번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듣고 이런 또 학교를 가고 이런 기관에서 계속 수업을 듣잖아요. 강의를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이력들을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적표를 떼지 않고도 사실은 그거 하나 링크 주면은 그 사람을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럼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점점 더 에듀테크가 융합이 되고 있어요. 여러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우리 학생들, 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예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본 적 있나요? 메소프러스라고 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메소프러스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콴다라고 하는 수학 AI 문제풀이 일종의 솔루션을 냈어요. 예를 들면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이 솔루션은 계속 그거에 비슷한 문제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 친구가 마스터할 때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떤 습관이 있나요? 오답 노트를 꼭 만들죠. 왜냐하면 내가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걸 마스터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다 오답 노트를 나름대로 만들어요. 근데 그 오답 노트를 내가 만들지 않고 만약에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데 계속 취약한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뭔가 관련된 문제를 추천해주고 그걸 풀게 되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런 거를 값싸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전 세계 누구나 할 수 있겠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받는 친구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돈을 버는 정도의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뭔가 인류의 교육 격차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스타트업들이 꽤 많아집니다. 이거는 AI가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가 발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줌이 있기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아주 혁신적인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여러분 뭘로 유명하냐면 콜드콜이라는 걸로 유명해요. 이렇게 학생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어봅니다. 읽기 자료를 오게 한 다음에 물어봐요. 그러면 막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대답을 하면 또 추가 질문을 해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그 수업을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수업 방식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시그너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코카콜라가 왜 이렇게 성공했는가, 나이키가 왜 이렇게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됐는가,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그룹이에요. 자,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전통들입니다. 근데 한 7년 전쯤에 하버드대학 비즈니스 스쿨에 몇몇 교수님들이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면 어떨까? 실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돼, 반대를 했지만 그분들이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줌이 이렇게 보편화되기도 전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 30명의 학생이 뭐 아부다비에서도 들어오고 서울에서 들어오고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거죠. 다 다른 시간일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죠? 들어와서 교수들이 저 스튜디오에서 막 강연할 때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고, 팝업 퀴즈가 딱 나와서 마치 그 콜드콜 같은 것들을 팝업 퀴즈로 대체한 거죠. 팝업 퀴즈를 누군가 떴어요. 랜덤하게. 황인서 학생이 여기 앉아있는데 황인서 학생이 떴어요. 그러면 그분 막 대답을 해야 돼요. 못하면 딴 사람은 넘어가. 대답하면 또 꼬리에 꼬는 물 질문으로 딴 사람한테 넘어가. 이게 온라인에 가능하다는 걸 실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는 그 케이스를 잘게 쪼개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커멘트를 달게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오프라인으로서 강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죠. 아니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뭔가 4차 학습혁명으로 나아가는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미네르바 스쿨을 아실 겁니다. 지금 미네르바 유니버시티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태제대학이라고 하는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을 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이 왜 성공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교육 커리큘럼이 되게 대단하다. 그리고 캠퍼스도 없고 이렇게 전 세계의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의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포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왜냐면 원격으로 해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게 됐어요. 자, 되게 멋지죠? 우리가 이런 게 기능이 필요하니까 그냥 우리 만들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초록색 표시가 돼 있는 학생도 있고 빨간색 표시가 돼 있는 학생도 있는데, 빨간색 표시가 돼 있는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토론에서 지금 발언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고가 뜨고 있는 거예요. 예. 파란색은 좀 말을 많이 한 거죠. 자, 이거는 교수자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어떤 학생한테 더 말을 시켜야겠구나.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저게 보여진다면 학생들은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했으니까 좀 참고 다른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방적인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학습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인터랙션을 잘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실제로는 통하는 거죠. 자,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4차 학습혁명의 아주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트랜스버스라는 회사를 창업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솔루션이 에버클래스라고 하는 Evolution of Class, 이렇게 교실의 진화 이런 뜻이에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런 배경 하에서 새로운 플랫폼, 4차 학습혁명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예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플랫폼은,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는 다 똑같은 그리드, 이 상자 안에, 이렇게 쪼개진 상자 안에서 바둑판처럼 생긴 그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까? 그리고 그걸 바꾸기도 어렵고 위치를 바꾸기도 어렵고, 왜 크기는 왜 똑같지? 똑같이 커지고 똑같이 작아지지? 여러분 교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 앉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고 싶기도 하고 뒤에 앉고 싶기도 하잖아요. 우린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그리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크기를,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그 여학생을 크게 키워보고, 교수님의 그 표정을 잘 보고 싶으면 더 크게 키워보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코딩 수업이나 아니면 실습 수업 같은 걸 생각해 볼까요? 줌이나 웹엑스도 보면 여러분 한 거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부터 공유합시다. 그럼 공유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받아야지 공유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 거 이겁니다 라고 공유하면 3-4명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교수자들이 보기에도 다 코딩을 다 볼 수 있고, 어떻게 코드 짰는지 볼 수 있고, 실습한 결과들을 다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터랙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동시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어요. 자, 어떤 걸 생각했냐면, 또 여러분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타이핑하고 있잖아요. 녹음하기도 하고, 사실 교수님한테 허락도 받아야 하는데 허락도 안 받고 막 녹음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 타이핑 나중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서 놓치기도 해요. 교수님의 표정도 봐야 되고, 어디서 강조해야 되는지, 지금 무슨 걸 전달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저렇게 제스처를 쓰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사실 타이핑하다 보면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실에서 집중력을 높이려면 어쩌면 타이핑은 하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동으로 자막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막이 생성되고 그 자막 생성을 나중에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러면 수업의 모든 내용들을 다운받을 수 있죠.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죠. 물론 교수님들이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하죠, 사실. 청각 장애인들은 사실은 실시간으로 수업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게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 소그룹 미팅 하다 보면은 이 잘 안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소그룹 미팅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수자 입장에서도 이 조에 들어가서 얘기 듣고 싶고 이 조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싶은데 자 이제 조별 토론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수자 입장에서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를 못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 입장에서 만약에 동시에 그 수업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동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수업에서 실제감을 느끼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기능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게 바로 에듀테크가 지금 가고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학습 관리 체계 그 시스템도 저희가 이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대학은 이렇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플랫폼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들이 연합해서 공유혁신대학 같은 걸 만드는데 공통의 플랫폼들이 없어요. 이제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저희 회사 얘기를 조금 해드렸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더 한 발짝 나아갑시다. 메타버스의 세계. 메타버스는 지금 페이스북의 메타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꿀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럼 메타버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타버스의 세계의 끝판왕을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SF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SF에서 보면 되게 현실 세계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냥 찌질한 친구예요. 근데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가상 세계에서는 거의 영웅이죠. 그러면서 그 가상 세계와 실세계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되게 재미난 SF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향해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저런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언젠가는 그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저 세계가 정말 중요한 세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자,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그럼 뭐냐를 보면 아바타를 이용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도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끊김없는 그런 플랫폼들을 넘나들면서 끊김없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거기서 지금 게임처럼 그냥 우리 돈만 쓰고 나오는 거라면 메타버스 세계는 일부 게임 유저들의 그냥 놀이터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일종의 그런 그 크립토 이코노미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특징들을 이 네 가지로 요약하는 게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오픈월드입니다. 게임은 지금 대체로 게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깨고 끝난 거죠. 어떤 거를 넘어서면 단계를 넘어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샌드박스를 통해서 계속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혹은 세계를 만듭니다. 그 유저들이 들어가서 갤러리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갤러리를 만든 다음에 입장료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코노미가 돌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아바타가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샌드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픈월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초기 형태가 로블록스는 거죠. 로블록스에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초대하기도 하고 일부 아주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아티스트들이 공연도 하기도 하고 전시회도 열죠. 이건 이제 제페토인데요. 뭐 여기서 굿즈 같은 거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 영역에서 쓰는 걸 보면 입학식, 졸업식, 그 다음에 무슨 큰 어떤 강연 행사 이런 것들 이벤트 형태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상에 2D에서 들어가는 거죠. 2디멘션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뭐 VR을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고글 같은 거를 끼고 들어가는 그런 입체 형태가 아니라 일단은 2D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 3D 형태인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가천대 교양 수업 중에 뭐 철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지금 수업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가천대역에서 내려가지고 막 강의실까지 찾아가죠? 그럼 교수님이 와 계시고 학생들 30명이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럼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철학의 시작인 그리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쭉 얘기를 하세요. 칠판에 쓰기도 하시고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강의 형태죠. 그죠? 뭐 나름 뭐 우리에 익숙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5년 후에 가천대 메타버스 앳 가천대가 있다고 쳐봅시다. 딱 들어갔어요. 가천대로 로그인을 했어요. 여러분 아바타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가천역부터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실에 딱 갔는데 아바타로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앉아 있어요. 자, 오늘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아테네로 가야 되죠. 자, 그럼 우리 다 비행기를 타고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으로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을 딱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플라톤 선생님이 등장하십니다.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그런 다음에 나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고대 철학을 칠판에서 혹은 PPT로 배우는 게 더 여러분들 더 생생할까요? 아니면 진짜로 가짜지만 진짜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배우는 게 더 생생하고 더 재밌는 수업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4차 학습혁명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혹시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예, 우리 김현정 학생. 메타버스 융합 전공자로서 교육 분야에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행에서 지금 해볼 수 있는 메타버스들은 게더타운이나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로블록스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 해봤지만 재미만 있을 뿐 교육에 도움되는 몰입감이나 현장감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가상의 상황, 5년 후에 가천대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했을 때 교양 철학의 수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제 이걸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기까지 그 현정 학생 말대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너무 초기 단계예요. 지금 이벤트 정도예요. 이벤트 정도고 뭐 입학식, 졸업식 정도 하는 거지 실제로 교육 컨텐츠가 들어와야 되고 그죠? 교육 컨텐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은 컨텐츠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플랫폼 안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그 업체로 들어와서 기업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육 컨텐츠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마치 인터넷 초창기 때는 여러분 인터넷 초창기 때 기억 안 나죠? 인터넷 초창기 때는 다 야동들로 가득 찼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지금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은 지하로 묻히게 되고, 그죠? 지금은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다 무료로 올라와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인터넷 세계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많이 또 나왔잖아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메타버스도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가 너무 약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플랫폼에 가능성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비즈니스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문 있을까요? 네, 고용원 학생. 네. 저는 에듀테크의 진화 부분 중 메타버스적으로 진화, 실시간 화상 수업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웹엑스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메타버스적으로 진화해서 화상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강의 중에 좀 부분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아까 5년 후에 가천대학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강의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 교실은
아주 짧게 보면 500년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양의 대학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를 생각해 보면 고등교육.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실시간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웹엑스 같은 거, 줌 같은 거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로 충분할까? 우리 인류는 한 번도 백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적이 없어요.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걸 안 쓴다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인류에게 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VR이나 AR이나 뭐 이런 어떤 버추얼 리얼리티 관련된 메타버스적인 어떤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가게 될 거예요. 그게 교육에도 쓰일 테고 의료에도 쓰일 테고 심지어 여행에도 쓰일 테고 굉장히 용도가 많을 텐데 그럴 텐데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2디멘전에서 컴퓨터 화면 보면서 하는 정도를 계속하게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이게 언제쯤 터질지는, 언제쯤 산업적으로 꽃을 피울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은 맞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적인 세계를 갔을 때 정말 교육적인 효과가 큰 게 있습니다. 아까 철학에 의해서 아테네에 가는 거 이것도 좀 다른 차이를 날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실감이 나요? 물론 이런 태풍 불고 여름에 너무 덥고 그러면 한때 기후 위기가 왔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체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르쳐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위기가 오고 그래프로 보여줘도 여러분들 그때만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냥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VR 기계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메타버스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1.5도 정도 높아진 세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열도 전달이 돼. 자, 그게 오감으로 체험하는 그런 AR, VR 이런 세계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10분을 1.5도 정도 평균 온도가 올라갔을 때 지구에 내가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인가? 우리 지구의 지금 서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황일까?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 세계를 공감하게 돼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공감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메타버스적인 세계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엄청나게 활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혹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질문? 예, 우리 황윤아 학생? 예. 안녕하세요. 저 관광경영학과 21학번 황윤아입니다. 저는 평소에 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비대면 학습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화상 강의를 진행할 때 편한 자세나 또 익숙한 공간으로 인해서 일말의 긴장감조차 느껴지지 않아서 뇌에서 학습 상태로 인지하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모든 점들을 초월할 수 있는 대면 학습 대비 또 메타버스 학습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창업에서는 페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게 고통의 지점이죠. 뭔가 더 실감나게, 더 실체감을 느끼게 이 교실을 만들고 싶은데 온라인 상황에서도.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VR이나 AR처럼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끼고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고, 아직은 여러분 10분 정도 하면 어지럽거든요. 5G가 아주 보편화되지 않고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되게 어지러움증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0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실에 앉고 책상에 앉고 고개를 들리면 여러분도 돌아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세계를 만들게 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거예요. 근데 지금 2D 상황에서 그게 줌이든 웹엑스든 그다음에 에버클래스든 2D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봐야죠. 더 하기 위해서,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솔루션은 한 번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차근차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지능전공 20학번 송현입니다. 그 메타버스 세계 내 교육에서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보상이 주어지면 학습 참여도가 더욱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습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습자에게 뭘로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지. 예, 예. 네. 학습자들한테도 이제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걸 생태계로 한번 볼까요? 생태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어떤 주체들이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생태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게 학생이든 선생이든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이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세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선생님들이 더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학습을 더 오래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학습 단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했는가, 뭐 1단계, 2단계로 한다면 1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또 1단계를 넘어섰는가, 거기도 리워드를 줄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약간 게임화하는 거죠. 그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학습자들이 게임화를 통해서 실제로는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이 생태계를, 그게 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그 생태계를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중간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 기술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분들 계시지만 조금 제가 더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초학습이란 말이 처음 나오지만 4차 학습혁명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4차 학습혁명기에 도대체 누가 학생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500년 전에 학교의 모습인데요. 나이 드신 분이 가르치고 있고 나이 젊은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이게 교실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이때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40세도 안 돼요, 사실은. 제가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 죽어나가기 때문에 엄청 까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평균 수명이 한 40살 때 이 학교의 풍경입니다. 자, 83세가 됐을 때 학교의 풍경이에요. 뭐가 달라졌나요? 대규모로 한다는 거 외에는, 이런 대규모도 가능하다는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사실은. 저 이게 옳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팬은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살 때를 넘어서 지금 80세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 20대까지 막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배운 걸 가지고 배운 만큼 살아요. 한 40대 정도죠. 그 다음부터 죽음을 맞이해요. 자, 이게 200년 전, 심지어 100년 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이 20대 정점이잖아요. 20대까지 교육을 받죠. 그리고 그때 쓰는 교육의 예산들은 다 사실은 보면 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인류 전체의 교육 예산의 90% 이상을 대학 교육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대에서 20대 공부하고 40대까지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80을 살아요. 건강하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너무 예산을 편중해서 쓰는 게 아닌가? 너무 교육을 20대에 그냥 끝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모든 분야가 지금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우리 노동시장을 볼까요? 노동시장도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유연화되고 있잖아요. 멀티 스테이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40대 플러스는 알아서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큰 교육의 지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그들은 학생이 아닌 것이죠? 왜 그들은 가천대학에서 활보하면서 다니면서 교육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최고위 과정 가고 좀 시간 있고 뭐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대학원 느지막하게 가는 거 외에, 그리고 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슨 문화센터에 강연 듣는 거 외에 왜 우리는 그들을 교육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40대 플러스 인생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죠. 지금 지금 2020년이라고 본다. 2022년인데 2050년이 되면 이 인구의 분포를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학령 연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0대까지 가는 학생들의 수가 너무너무 줄었어요. 제가 100만일 때 태어났는데 지금 25만도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지금 대학은 어떻습니까? TO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슬픈 얘기가 있죠? 대학 소멸이 벚꽃이 피는 순으로 대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요. 자,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되지만 저는 대학의 미래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지금 누가 학생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20대까지를 학생이라고 봤다면 이제는 한 번 더 40대 플러스가 가는 두 번째 학교, 두 번째 대학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 인간이 갖게 될 직업의 수를 이제 예상을 해보면 세 개의 분야에 5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19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천대를 졸업하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직장 정도를 가천대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거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이라는 말조차도 대학의 방점을 찍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 가천대학은 40대 학생들이 더 여러분 나이 또래보다도 더 많이 다니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교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다니는 그런 학교가 어쩌면 대학의 미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자 1차, 2차, 3차, 4차 학습혁명 이 4차 학습혁명에는 결국 학생에 대한 질문도 있다. 4차 학습혁명에 왜 학습에 대한 질문이 학생에 대한 질문이 있냐면 그 학생들은 틀림없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40대 플러스일 거예요.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대학의 미래 캠퍼스에 다니는 40대 플러스를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이어야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변화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4차 학습혁명에 어울리는 질문인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그걸 초학습혁명이라고 울트라 러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맞춤형, 실감, 비대면 학습으로서 인류가 지난 20만 년 동안에 지속해온 오프라인 학습의 실제감, 몰입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걸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 예를 들어 오프라인을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쪽집게 과외 아까 맞춤형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AI가 발전하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발전하니까 그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자, 이게 바로 4차 학습혁명이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초학습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보면 앞으로 에듀테크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듀테크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유니콘들이 가장 많이 나올 그 도메인이 어디냐?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 시장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체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면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화상도 될 필요가 있고 실시간, 그 다음에 LMS도 잘 갖춰줘야 되고 통합돼야 될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적으로 실감나는 맞춤형 형태,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그 다음에 40대 플러스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의응답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학생에 대해서, 초학습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들. 자, 먼저 초학습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정광현 학생이네요. 네, 저 맞습니다. 네. 그 트랜스버스 기업의 비전과 미션 중에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네. 기반으로 네. 그 토마스 혁명 시대에 그 필요한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 뭐 이런 아니, 얘기를 교육 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혹시 맞아요, 그 맞아요.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실지 네. 궁금해서 그 비전을 보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시고 꼭 질문해 주셨으면 좋았을 만한 질문이에요. 뭐 이런 표현을 어떤 큰 대기업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대기업이 전국의 중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가 끝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원도 갈 수가 없고 돈이 없어서, 그리고 과외는 더더군다나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과외도 해주고 그리고 멘토링도 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 그렇게 엮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떤 큰 대기업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 학교들 학생들을 만나야 되고 또 비대면도 팬데믹도 오고 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걸 오프라인으로 못 하는 거죠. 사실 오프라인이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학교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몇천 명이 됩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더 하면은 10,000명까지 가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에버클래스, 아까 트랜스버스 말씀하셨으니까 에버클래스는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그런 멘토링도 해주고 수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교육 격차의 하나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에듀테크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주 싼 가격으로 아까 메소프레스의 그 꽌다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자기가 문제를 계속 틀려더라도 그 문제 틀린 것들을 이제 취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에버클래스처럼 이렇게 과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일에 공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혹시 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신영진 학생? 네, 스마트 팩토리 학과 신영진 학생입니다. 네. 저출산과 경제 불황에 따른 요즘 사회 문화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당장 이제 학문 탐구에 대한 순수한 열의보다는 당장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가 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밥을 먹여줄 자신의 일 대신에 학습을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더. 네. 그리고 그렇게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사회 구조상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교육받는 사람을 치환해버리면은 우리 사회가 얻게 될 이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그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40대 플러스를 제 주변에서 만나봤을 때 재교육에 대한 니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20대 초반을 가르치는 것과 40대 초반을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20대 초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똑똑하고 뭐 질문도 잘하지만 경험이 딸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화두 같은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가 입시를 위해서 배운 거 정도고, 지금 뭐 1, 2학년 다니고 있다면 전공 조금 들어갔을 정도고. 근데 40대를 볼까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배운 것들을 완전히 활용해서,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도 완벽히 활용해서 뭐 주워 들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활용해서 생존을 해왔다고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자원이 없어요. 뭔가 배우고 싶은데
체계적으로도 배우고 싶고 뭐 AI도 지금 난리인데 AI가 뭔지 모르겠고 블록체인 그 설명하고 싶은데 알지 못하겠고 메타버스는 더더군다나 모르겠고 난감한 상황이죠. 지식 난민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알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또 진짜 생존을 위해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본인의 그 직종을 잘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커리어 시프트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그런 니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의향이 커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시간이 없는 단점이 있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죠. 그게 바로 4차 학습혁명이 가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여러분처럼 한 학기 막 뭐 1년 동안 학교에 와서 수업 들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손을 누가 키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되게 올드한 농담이었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예. 또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창업 관련된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조학습 관련돼서.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한 대기업이 대학생을 이제 멘토로 삼고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은 실제로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할 때 드는 웹캠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이나 마이크를 준비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태블릿을 구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맞아요. 메타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VR, AR 기기를 마련하는 데에는 더 큰 비용이 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 격차를 줄이기보단 버리는 네.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아주 실제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더 아주 뭐랄까요,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은 그래서 태블릿을 나눠줘요. 네, 태블릿을 나눠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VR이면 오큘러스 같은 거를 퀘스트 2 같은 걸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그게 비싸잖아요. 대기업이 그거의 사회적 공헌으로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 테크놀로지를 되게 값싸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어떤 기종에서든지 뭐 예를 들면 휴대폰 하나가 있으면 휴대폰 정도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VR은 안 돼요. 그냥 2D에서 돌아가는 정도. 예를 들어 저희 에브 클래스도 지금 휴대폰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쉽게 보급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킬 것인가. 그러면 사양을 조금 낮추면서 성능을 조금 낮추더라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그 접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그 사업의 목표랑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 시작할 때 교수님 환영의 뜻으로 드디어라는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썼는데 강연을 듣고 나니까 한 3번, 4번 정도 썼어도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투적인 클로징 멘트를 준비해올까 하다가 오늘 저도 너무 관심 있는 분야여서 듣고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클로징은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라고 하는 분야에서 많은 아마 교육학자나 교육공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저도 들었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는 확실히 과학사를 또 전공하시고 진화생물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2년간 웹엑스와 줌으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은 어찌 보면 맛있는 파스타를 젓가락과 단무지랑 먹는 그런 느낌?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무언가 2%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에보 클래스와 같이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그 부족함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아마 2%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지성학2의 명품 강좌 첫 번째 시간을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신 장대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두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